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어제는 우리가 그 저작권의 주요 쟁점, 이제 저작권을 비롯한 지적재산권에는 항상 두 가지로 그 쟁점이 모아진다고 했죠. 하나는 성립 요건을 충족했느냐의 문제, 또 하나는 보호 범위에 들어가느냐의 문제. 보호 범위의 문제는 이제 침해의 문제와도 직결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오늘은 이 저작권의 주된 내용들, 성립 요건과 보호 범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그 다음에 저작권을 누가 갖느냐 하는 그 주체의 문제, 그 다음에 저작권의 내용, 저작권에는 어떤 권리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저작권의 제한, 어떤 경우에 저작권이 제한되는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저작권의 분쟁을 구체적으로 판단하는 기준과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79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 이제 어제 나왔던 내용들이 조금 반복이 되는데요. 먼저 저작물의 성립 요건, 어제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죠. 저작권법 제2조 1호에서 저작물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죠.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그래서 저작물의 성립 요건을 두 가지로 도출할 수 있다. 첫째는 창작성이 있을 것. 두 번째로 인간, 여기 미스프린트가 났네요.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일 것. 그래서 창작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했죠. 하나는 독자적으로 작성되었을 것. 다시 말하면 남의 것을 베끼지 않았을 것. 그러나 이때 독자적인 작성이라는 것은 완전한 의미의 독자적 작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본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전혀 이용하지 않은 그런 창작물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여기서 그 남의 것을 베끼지 않았다는 것도 어떤 완전한 의미에서의 독자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도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다른 사람의 것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이제 자기의 그 창작적인 요소가 주된 내용으로 표현되어 있을 때 우리가 창작성이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되고요. 자, 이렇게 그 저작권법 2조 1호에서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이렇게 저작물을 정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이제 2007년 저작권법이 개정되면서 그때부터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 전에 2006년 법 이전에는 저작물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었냐면 문학학술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꾸 그 사회가 발전하면서 이 문학학술 예술의 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좀 어려운 것들, 예를 들어서 컴퓨터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설계도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좀 더 포괄적인 의미로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이렇게 이제 정의 규정을 바꾼 겁니다. 요 2006년 이전 법에 나오는 문학학술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 이것은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그 국제 조약 베른 협약에 나왔던 정의 규정을 그대로 갖고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200년 전에 만들어진 정의 규정을 최근까지도 그대로 쓰고 있다가 이제 2007년 개정 저작권법부터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 규정이 바뀐 거죠. 네, 그 다음에 그래서 창작성이라는 것은 뭐냐? 창작성이라는 것은 두 가지 요소로 이제 이루어지는데 여기서는 기존의 다른 저작물을 베끼지 않았다는 것 또는 개인적인 정신 활동의 결과로 작성되었다는 것. 이것이 이제 그 창작성을 이루는 두 가지 요소 중에 첫 번째 요소, 즉 독자적 작성을 이렇게 말로 풀어놓은 것입니다. 기존의 다른 저작물을 베끼지 않았다는 것. 그러니까 기존의 다른 저작물을 하나도 베끼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가 사회 통념적인 관념으로 보았을 때 베끼지 않았다는 것.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컨텐츠가 나의 개인적인 정신 활동의 결과로 작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작성을 영어로 오리지널리티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오리진이 기원, 그러니까 이 작품의 기원이 나한테 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창작성이란 것은 신규성, 진보성, 예술성과 다르다. 신규성과 진보성은 이제 특허의 성립 요건이죠. 어떤 발명이 특허권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신규성과 진보성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왜 이런 요건을 요구하느냐 하면은 특허법은 산업재산권법이고 그 법의 목적이
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발명과 똑같은 발명을 하면은 그로 인해서 아무런 산업 발전이 이루어지진 않죠. 또 새로운 발명이기는 한데 기존 기술보다 기존 발명보다 더 작용 효과가 떨어지는 그런 기술이라면은 역시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허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그 발명이 새로워야 될 뿐만 아니라 종전 기술보다 진보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것이죠. 반면에 우리 저작권법은 산업 발전이 목적이 아니라, 물론 이제 저작권법의 목적을 보면 문화 및 관련 산업이라고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2007년법 이후에 그렇게 된 것이고, 그전에는 순수하게 문화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라고만 되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와서는 이 문화와 산업이 점점 융합되고 있는 현상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저작권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었던 영화라든가 문학이라든가 출판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지금은 산업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영화 산업, 음악 산업, 미술 산업, 출판 산업, 이렇게 우리가 과거에 문화의 영역이라고 보았던 것들이 자꾸 이제 산업적인 요소가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 저작권법의 목적 규정도 과거에 문화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문화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이제 목적도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저작권법은 기본적으로 문화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는 반드시 어떤 컨텐츠가 새로워야 되거나 종전 작품보다 예술성이나 또는 문학성이나 작품성에 있어서 더 우월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런 것과는 관계없이 어쨌든 다른 사람의 기존 작품을 베끼지 않고 스스로 창작 활동을 하는 그 자체로서 문화는 발전한다고 보기 때문에 창작성을 요건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제 산업자산권법인 특허와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작권법에서의 성립 요건인 창작성은 예술성과도 관계없고 산업성과도 관계없고 경제적 효과와도 관계가 없다. 남의 것을 베끼지 않고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하지 않으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제 봤던 사건이죠. 2005년도 1월 27일 대법원 판결 설비 제안서 도면 사건. 여기서 창작성이란 것은 독자적인 작성과 그 다음에 창조적인 개성, 창조적 개성, 최소한도의 개성이라고 나왔죠. 어제 최소한도의 개성이란 것은 누가 해도 같거나 비슷하지 않을 것, 이 정도로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이어야 되는데 여기서 사상 또는 감정은 철학적이거나 어떤 뭐 심오한 무슨 그런 깊은 사상을 의미하는 것은 물론 뭐 포함되겠지만 그 외에도 인간이 단순한 생각이나 기분, 뭐 좋다, 나쁘다, 슬프다, 기쁘다 이런 정도의 그런 평범한 그런 사상도 다 포함하는 어떤 주관적 요소라고 보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객관적인 사실 그 자체, 팩트 그 자체, 이거는 하나의 정보에 불과한 것이지 이 객관적인 사실 자체가 저작물이 될 수는 없다. 이 객관적인 사실 자체에 어떤 주관적인 요소, 어떤 나의 느낌이라든가 사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반영이 되었을 때 비로소 저작물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이어야 된다. 그 사상이나 감정이 내 머릿속에만 있지 않고 외부적으로 그것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표현돼야 된다. 그래서 언어를 매개체로 해서 표현이 되면 어문 저작물이 되고 소리를 매개체로 해서 표현이 되면 음악 저작물, 영상을 통해서 표현이 됐으면 영상 저작물, 시각적 형상을 통해서 표현되면 미술 저작물,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분류할 수 있는 것이죠. 아침부터 이게 좀 목소리 컨디션이 좋지가 않습니다. 조금 있으면 괜찮아졌으면 좋겠는데요. 그 다음에 표현이란 것은 공개 여부와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공표와는 무관하다고 했죠. 그러니까 내가 일기장에 남몰래 써놓은 시도 표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작물로 성립을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나라와 미국의 저작권법의 차이는 미국에서는 표현돼야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일정한 시간적인 영속성을 가지는
매체에 고정되어 있어야 될 것을 요구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고정화를 요구하고 있지 않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영상 저작물의 경우에는 고정화를 요건으로 한다. 왜냐하면 영상 저작물이란 것은 기계 또는 전자장치에 의해서 재생해서 보거나 보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저작물을 말하기 때문에 고정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역시 또 어제 말씀드린 것에 대한 뭐 복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아이디어 표현 이분법, 저작물의 보호 범위. 자, 저작권법에서의 두 번째 쟁점이죠. 저작물의 보호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우리 법원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미국 판례에서 발달한 아이디어 표현 이분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저작권법은 아이디어는 보호를 하지 않고 표현만 보호한다. 하나의 저작물을 구성하는 요소를 아이디어와 표현으로 나누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 저작물이라는 것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고 그 사상이나 감정을 통틀어서 아이디어라고 하기 때문에 저작물이라는 것은 항상 아이디어와 표현으로 나누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의 저작물을 구성하는 요소를 아이디어와 표현으로 나누어서 그 중에 저작권의 보호는 표현, 그 중에서도 남한테서 빌려오지 않은 창작적 표현, 다시 말하면 남한테서 빌려오지 않고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하지 않을 그런 표현에만 미치고 그 밖에 어떤 소재가 된다 그러든가 주제가 되는 그런 아이디어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아이디어 표현 이분법, 우리 저작권법의 아주 중요한 원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작권의 보호는 표현에만 적용이 되지 사상, 즉 뭐 어떤 절차나 운영 방법 이런 것들이 어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뭐 컨셉, 어떤 게임의 진행 방식, 절차, 그 다음에 운용 방법, 해법, 솔루션, 뭐 수학적인 개념, 컨셉 이런 것 그 자체는 보호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그 히라보 분석 방법 사건을 대법원 판결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이제 저작물의 분류, 저작물을 어떻게 분류하느냐. 우리 저작권법은 제4조 제1항에서 저작권법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9가지 종류로 분류해서 예시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예시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 예시 규정에 나와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여기 없으니까 저작물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기 9가지 종류로 분류한 것은 그 표현되는 매체, 표현되는 수단을 가지고서 분류를 한 겁니다. 어문 저작물은 언어를 수단으로 해서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이 표현된 것이고요. 음악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소리로 표현한 것. 그 다음에 연극 저작물은 동작으로 표현한 것. 미술 저작물은 시각적 형상으로 표현한 것이고요. 건축 저작물은 토지상에 구축된 공작물을 통해서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입니다. 사진 저작물은 일정한 영상으로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이고 영상 저작물은 일정한 영상이 아니라 연속되는 영상, 거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도나 이런 도형 저작물,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이렇게 9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9가지 저작물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것들을 뭐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면은 어문 저작물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언어로 표현된 것이죠. 그러니까 말로 표현될 수도 있고요. 또는 문자로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강의를 하는 것은 말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강의도 하나의 저작물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책으로 써놓게 되면 이렇게 교재로 써놓게 되면은 역시 그것도 문자로 표현됐기 때문에 어문 저작물이 됩니다. 또 무슨 점자 같은 것도 이제 일종의 문자라고 볼 수가 있죠. 또 암호 같은 거, 암호도 그것이 이제 문자로 치환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역시 어문 저작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뭐 그 우리가 말로 하는 저작물에는 이런 강의도 있고요, 연설, 뭐 축사, 그다음에 뭐 테이블 스피치, 뭐 건배사 이런 것들이 다 일종의 어문 저작물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예를 들고 있는 것이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설, 각본, 뭐 시나리오 이런 것들 전부 어문 저작물이죠. 그 우리 판례에 보면 그런 판례가 있습니다. 그 교재를 가지고 강의를 했다. 그러면 이
교재도 하나의 저작물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교재를 기본 교재로 해서 하는 강의도 저작물이 됩니다. 별개의 저작물이 되는 것이죠. 강의도 저작물이고 교재도 저작물이고요. 그래서 우리 그 판례에 보면요, 내 책 갖고 강의하지 말라 하는 소송을 종종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이제 과거에 보면은 내 책을 강의 교재로 채택을 해서 강의를 해주면은 감사한 일인데 서로 내 책을 교재로 채택을 해달라고 이제 부탁을 하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 경우였는데 최근에 와서는 최근도 아닙니다. 벌써 뭐 20년 전부터 그런 현상이 발생을 했는데 내 책 갖고 강의하지 말라는 소송이 꽤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왜 그러냐 하면 이 교재로 인한 수입보다 그 강의 수입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게 내가 이제 뭐 학원에서 내가 만든 교재로 해서 강의를 하는데 내 강의가 굉장히 인기가 높아요. 그래서 많은 수강생들이 몰려드는데 누군가 내 책을 가지고 다른 학원에서 강의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막아달라고. 그러니 이제 수강생을 뺏기게 되잖아요. 그런 것을 막아달라고 이제 하는 소송이 최근에 이제 점점 많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교재와 강의 그것도 어느 사건에서 나왔냐면은 그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그 회계학 강사가 있어요. 이분이 이제 그 자기 회계학 책을 가지고서 강의를 하는데 그 자기 학원에 있던 강사들이 그 별도로 독립해 나가서 옆에 다른 회계 강의 학원을 차린 겁니다. 거기서 이제 이 학원에서 썼던 교재를 그대로 갖고 가서 강의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원래 강의 교재를 썼던 사람이 이제 그것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했는데 그러면은 그 어떤 교재를 가지고 강의하는 것이 그 교재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되느냐 이제 하는 것을 이제 따져봐야 되겠죠. 그런데 보니까 그 사건에서 그 강의를 녹음을 해가지고 그 교재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그 일치율이 3%도 안 돼요. 대부분 강의가 3%만 그 같아도 많이 같은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어떤 그 교재를 가지고 하는 강의를 보면은 그것을 강의를 녹음해 가지고 교재와 비교했을 때 보면은 대부분이 강사가 그 교재를 그냥 짧게 인용하면서 자기 강의를 하고 있지 교재를 그대로 낭독하는 부분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 사건에서 법원이 그 강의는 그 교재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교재도 저작물이지만 강의 자체도 하나의 독자적인 저작물이 됐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후에 어떤 사건들이 또 많이 생겼냐면요. 이 우리나라 이제 그 중고등학교는 이제 검정 교과서로 되어 있죠. 교과서를 출판사에서 교과서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이제 그 교육부에 검정 그 신청을 해가지고 교육부 검정에 통과되면은 그것이 이제 각 중고등학교의 교과서로 나가게 되는데 그런데 이 출판사들은 그 교과서를 팔아갖고서는 전혀 수지 타산이 맞지 않는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교과서 가격은 굉장히 이 국민의 어떤 필수 재화이기 때문에 이것이 또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와 또 깊이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가격을 높일 수가 없습니다. 아주 그 엄격한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교과서 가격은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출판사에서는 보통 교과서 하나 만드는데 한 4억에서 5억 정도가 든다 그래요. 그렇게 들여서 교과서를 만들어도 검정에서 떨어지게 되면은 그 돈은 그냥 없었던 그냥 다 그냥 낭비되는 투자가 되는 거 많은 것이죠. 보통 이제 검정에 그 합격할 확률이 2분의 1 정도입니다. 50% 정도 합격을 한다고 해요. 이제 그만큼 어떤 리스크를 부담하고 이제 교재를 만들게 되는데 그래서 교과서를 만들어 봐야 그 교과서를 가지고서 팔아서 수익이 남지가 않는 거죠. 결국 수익은 어디서 남냐 하면은 문제집, 그 교과서를 가지고 만들어지는 문제집과 그 다음에 동영상 강의입니다. 동영상 강의. 그래서 그 우리나라의 그 중고등학교 교과서를 출판하는 그 여러 출판사하고 어디하고 소송을 했었냐 하면은 메가스터디하고 이제 소송이 붙었었습니다. 메가스터디에서는 그런 이제 교과서를
기본 교재로 해가지고 많은 강의를 동영상 강의를 서비스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교과서 출판사에서는 그 교과서가 채택됐으니까 그 교과서를 기본으로 하는 문제집과 동영상 강의들도 이제 자기들이 만들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은 이 교과서를 가지고 강의하지도 말고 문제집도 만들지 마라 하는 이제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 그 교과서를 가지고 문제집을 만드는 것은 그건 저작권 침해가 된다고 봤어요. 네. 특히 문제가 되는 과목은 뭐냐면 다른 과목은 거의 문제가 안 됩니다. 국어하고 영어가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국어와 영어는 지문을 쓰게 되죠. 교과서에 나오는 지문을 가지고서 문제집도 만들고 강의도 하게 되고, 또 국어 강의를 하게 되면 뒤에 교과서 지문을 스크린에 띄워놓고 이제 강의를 하게 되거든요. 영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두 과목이 주로 문제가 됩니다. 두 과목에서 우리 법원은 그 문제집의 경우에는 대부분 저작권 침해가 된다고 봤고요. 허락 없이 그 교과서를 가지고 문제집을 만들면 안 된다고 본 겁니다. 그 다음에 동영상 강의의 경우에는 케이스마다 좀 나눠요. 그런데 침해로 보는 판결이 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여러 번 사건이 있었는데 그런 점을 좀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음악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소리로서 표현을 한 것인데요. 네, 그래서 이제 음악 저작물 하면은 우리가 가사가 있는 노래 있지 않습니까? 가사가 있는 노래의 경우에는 가사도 음악 저작물로 봅니다. 그러니까 가사만 따로 띄워놓으면 뭐가 됩니까? 그거는 시, 그러니까 어문 저작물이죠. 그래 가사는 어문 저작물이면서 음악 저작물이기도 해요. 두 가지 성격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클래식 그 연주곡 같이 뭐 심포니나 이런 것처럼 가사가 없는 곡들은 그냥 그 악곡 자체가 음악 저작물이고요. 가사가 붙어있는 뭐 대중가요라든가 동요라든가 이런 것들은 가사도 음악 저작물이고 악곡도 음악 저작물입니다. 네. 이제 근데 그 두 개의 그것을 이제 악곡과 가사를 결합 저작물로 볼 거냐 공동 저작물로 볼 거냐 하는 것은 조금 애매해요. 현재 우리 그 학계의 통설은 악곡과 가사를 결합 저작물로 봅니다. 결합 저작물과 공동 저작물은 이제 뭐냐 하면은, 공동 저작물은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해서 이용할 수가 없는 것을 공동 저작물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 B, C, D 네 사람이 모여가지고 A는 국어, B는 산수, C는 사회, D는 자연, 이렇게 각 문제집을 써가지고 이걸 하나로 뭉쳐서 전과를 만들었다. 그러면은 그 각각의 이바지한 부분을 띄어서 이용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전과로 뭉쳐져 있지만은 또 분리할 수도 있어요. 국어 문제집, 산수 문제집, 사회 문제집 또 이렇게 띄울 수도 있고 다시 붙일 수도 있고 분리해서 이용이 가능한 것, 이것을 결합 저작물이라고 하고요. 공동 저작물은 분리 이용이 불가능한 것, 통상적으로는 불가능한 것. 예를 들어서 A, B, C, D 네 사람이 모여서 비너스 조각을 하나 만들었다. 근데 A는 머리 부분, B는 팔 부분, C는 몸통, D는 다리 부분을 조각을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 이용이 불가능하죠. 그런 경우에. 물론 나는 머리 부분만 쓸 거야. 머리 부분만 사진 찍어가지고 그 부분만 디지털화 해가지고 쓸 거야. 이렇게 뭐 완전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사회 통념상 비너스 조각이라는 조각 하나로서 이용이 되고 분리 이용이 이제 불가능하다고 보죠. 그런 것을 공동 저작물이라고 합니다. 그럼 공동 저작물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공동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 A, B, C, D 네 사람을 이제 공동 저작자라고 하는데, 공동 저작자가 전원이 동의를 해야만 그 작품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그러니까 다수결이 아닙니다. 만장일치가 돼야만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악곡과 가사 이 두 개의 성격을 어떻게 볼 거냐, 이것을 결합 저작물로 볼 거냐 아니면 공동 저작물로 볼 거냐. 물론 우리 이제 지금 말씀드린 분리 이용이 가능하냐 아니냐를 갖고 본다면 결합 저작물이 맞습니다. 가사는 가사대로 이용할 수가 있고요. 악곡만 이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냥
가사가 있는 대중가이지만 연주곡으로만 쓸 수도 있거든요. 실제 우리 그 한국 저작권 아, 음악 저작권 협회 음악 저작권 협회에서는 이 가사와 악곡을 저작물로 받으면서 연주곡 버전이 있는 경우에는 연주곡 버전만 따로 또 저작물 등록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주곡 버전만. 네. 자, 이제 그런 것을 보면은 이것은 이제 결합 저작물처럼 보이죠. 그런데 실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실무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냐면은 마치 공동 저작물처럼 취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방송국에서 어떤 대중가요가 악곡만 쓰였다, 또는 어떤 경우에 가사만 쓰였다고 해도 두 사람에게 같이 나눠줍니다. 그 사용료를. 네. 따로따로, 그러니까 가사만 이용되어도 작사 작곡자에게 사용료를, 그러니까 그 악곡이 방송국에서 사용돼서 방송국으로부터 사용료를 받게 되면은 설사 가사만 사용된 경우라 하더라도 작사 작곡자에게 동일하게 그게 보통 이제 12분의 5가 됩니다. 그러니까 작사자 12분의 5, 작곡자 12분의 5, 편곡자 12분의 2,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배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배분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나 연주곡 버전이 따로 등록이 되어 있을 때, 그럴 때는 연주곡은 연주곡에 대해서만, 작곡자에 대해서만, 작곡자와 또 편곡자가 있으면 편곡자에 대해서만 이제 사용료를 지급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게 연주곡 버전, 요걸 이제 인스트, INST라고 이렇게 보통 부르는데, 아마 그 인스트루먼트, 그 악기의 약자인 것 같아요. 그 인스트 버전이 따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어느 한쪽만 쓰여도 양쪽 다 그 사용료를 지급을 해주기 때문에 마치 이제 어떻습니까? 공동 저작물처럼 이제 취급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런 점이 지금 이제 실무에 조금 약간 혼란을 가져오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그 응원가 사건이라고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왜 이렇게 그 뭐 여러 가지 가요들을 가지고서 이 프로야구 구단에서 응원가를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가사를 바꾸고 곡조를 뭐 그대로 쓴 경우도 있고 조금 변형한 경우도 있고 그래요. 지금 현재 그 사건이 지금 고등법원에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1심에서는 그 악곡과 가사를 그 사건에서 결합 저작물로 봤습니다. 서로 분리 이용이 가능하다고 본 거죠. 그래서 악곡과 뭐 가사를 함부로 바꿨다고 해도 그것이 악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봤던 겁니다. 보면 이제 그 기존의 대중가요에서 가사는 완전히 바꿔버리죠. 응원가로.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재 문제가 된 사건은 삼성 라이온스가 이제 그 시범 케이스로 지금 재판에 걸려 있는데, 이제 아마 그것이 이제 대법원까지 가서 결론이 내려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음악 저작물과 관련해서 이제 알아두셔야 될 거는 악보 자체는 저작물이 아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죠. 악보는 음악 저작물을 수록한 매체에 불과하다. 다만 이제 악보를, 그러면 악보를, 다른 사람의 악보를 내가 무단 복제해도 되느냐? 안 된다 그랬죠. 그거는 악보가 저작물이기 때문이 아니라 악보를 무단 복제하게 되면은 그 안에 들어있는 음악 저작물을 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이지, 악보 자체가 저작물이기 때문은 아닌 것이죠. 네. 악보 자체가 저작물은 아니다. 그러나 물론 이제 악보집 같은 거 이제 내게 되면은 그건 일종의 서적, 저작물이 될 수는 있습니다. 서적이 될 수는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연극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이 동작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동작. 그래서 그 1번에 보면 각본이 있죠. 각본은 연극을 위한 대본인데, 이 각본은 연극 저작물이 아니라 어문 저작물입니다. 이거는 언어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연극 저작물은 동작으로 표현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연기의 형, 보통 우리 안무 같은 거죠. 안무. 네. 요새 참 안무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뭐 그 가수 싸이의 말춤이라든가 이런 안무. 그래서 우리 그 저작권위원회의 그 등록 심사 규정에도 보면요, 이 안무 같은 거 이제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 뭐 우리 그 등록 심사 규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싸이의 말춤에서 그 가장 독특한 동작 있잖아요. 그 말 타는 이런 동작. 네, 그 동작 하나만 그럼 등록이 가능하냐? 그거는 어렵다고 봐요. 네.
그런 그, 그 강남 스타일이라는 노래를 이제 바탕으로 한 전체적인 안무, 이 처음부터 끝까지 안무 하나가 저작물이 되는 것이지, 그 안무를 이루는 개별적인 동작 자체를 저작물로 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개별적인 동작 자체는 설사 아주 그것이 특징적이고 또 개성적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어제 우리가 봤던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하는 창작의 도구, 그리고 어떤 저작물을 창작하기 위한 기본적인 도구에 해당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 강남 스타일이라는 그 안무 전체를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그 특별하게 그 말타는 그 동작 하나만, 그것만 표절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저작권 침해로 보기 어려운 거 아닌가. 그거는 일종의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하는, 만약 그거까지 저작물로 보게 되면은 말타는 동작 이제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은 안무에서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 저작권위원회의 등록심사 규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이 뭐 판례가 아직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뭐 법원의 해석이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하여튼 뭐 저작권위원회의 전문적인 그런 이제 판단에 의한 심사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개별적인 동작이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그것이 어떤 전체적인 하나의 충분한 길이를 가지고서 어떤 충분하게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이 표현되었다고 볼 수 있을 때, 이제 그때 연극 저작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뭐 무용이라든가 뭐 우리 고전 무용 같은 거는 이미 뭐 그 이제 저작권이 이미 다 소멸이 됐습니다만은, 그 고전 무용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게 되면은 그것은 또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그런 무용 중에는 뭐 그 임혜방 그 선생님이라고 아주 지금 돌아가셨는데 우리나라의 유명한 고전 무용가가 계세요. 그분이 이제 그 옛날 그 고전 무용을 현대적으로 좀 재해석한 그런 뭐 삼고문가요? 뭐 하여튼 그런 그 북춤 비슷한 그런 무용들이 위원회에 지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작물로. 그 다음에 무언극, 뭐 판토마임, 또 우리나라에 무언극이 또 최근에 많이 있었습니다. 난타 같은 거 알고 있죠? 난타 같은 건 일종의 무언극이죠. 대사가 없습니다. 또 뭐 점프, 이것도 그건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것도 좀 무언극이라고 해요. 그리고 뭐 나를 사랑한 비보이, 뭐 이런 무언극도 있다고 하고요. 네, 그런 것들이 어떤 그 연극 저작물이라고, 그러니까 동작으로 표현된 것이 연극 저작물이다. 네. 그 다음에 회화, 서예, 조각, 판화, 공예, 응용 미술 저작물, 그 밖의 미술 저작물. 네.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이 시각적 형상으로 표현된 것을 미술 저작물이라고 하죠. 이 중에서 이제 보통 공예와 응용 미술 저작물, 요게 이제 구분이 돼야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공예도 하나의 응용 미술의 일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제 실용 미술이죠. 산업 디자인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공예는 일품 제작, 한 번에 하나 만드는 거. 응용 미술 저작물은 물품에 반복적으로 재생산되는 것. 그러니까 대량 생산되는 물품에 반복적으로 적용되는 디자인을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응용 미술이라고 하고요. 공예는 같은 실용 미술 안에 들어가지만 공예는 한 번에 하나 만들어지는 일품 제작, 그것을 이제 공예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첫 시간이니까 일단 여기서 좀 쉬었다 가죠. 첫 시간 좀 쉬면서